2007년 12월 26일 아침,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우체국으로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제 절친한 동료 주디가 보이지 않았죠. 주디는 31년간 한 번도 빠짐없이 출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봐도 받지 않았고 뭔가 이상하다는 예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차를 몰고 주디의 집으로 향했고 현관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바닥에는 주디의 아들 스캇이 쓰러져 있었고 그의 아내 에리카는 두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죽어 있었죠. 5살 올리비아와 3살 네이선, 이 작은 아이들은 엄마 곁에서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집 뒤편 창고에서는 주디와 그녀의 남편 웨인까지 발견됐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가족이 모두 모여 행복을 나누려던 그날 밤 6명의 생명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대체 누가 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크리스마스에? 오늘은 그날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주디와 웨인 앤더슨 부부는 워싱턴주 카네이션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31년간 행복하게 살아왔습니다. 60세의 웨인은 보잉사에서 일하는 엔지니어였고 61세의 주디는 저와 함께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동료였죠. 이 부부는 마을 사람들에게 정말 사랑받는 이웃이었습니다. 언제나 따뜻한 미소를 짓고 이웃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으며 누구에게나 친절했거든요. 웨인과 주디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첫째 딸 메리, 아들 스캇, 그리고 둘째 딸 미셸이었습니다. 메리는 노스밴드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고 32세의 스캇은 31세의 에리카와 결혼해서 5살 올리비아와 3살 네이선이라는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스캇의 가족은 블랙 다이아몬드에 살았는데 부모님 집에서 차로 25분 정도 떨어진 곳이었죠. 스캇은 건설 현장에서 땀 흘리며 일했고 에리카는 두 아이를 정성껏 돌보는 전업주부였습니다. 누가 봐도 행복한 가족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웨인과 주디의 둘째 딸 미셸이었습니다. 29세의 미셸 크리스틴 앤더슨은 5년째 사귀던 남자친구 조셉 토마스 맥케로이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두 사람은 온라인 판타지 소설 채팅방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2004년에 워싱턴주 폴시티에서 이동식 주택을 빌려 함께 살기 시작했는데 미셸은 임대 신청서에 자신이 닌텐도에서 야간 경비원으로 일한다고 적었고 조셉은 타겟 매장 직원이라고 적었습니다. $390의 월세는 제때 냈지만 이웃들의 증언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한 이웃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둘은 눈을 마주치는 것도 피했고 집 밖으로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자기 주차 공간에 다른 차가 있거나 이웃집 고양이가 마당에 들어오기만 해도 미친 듯이 화를 냈죠. 다른 이웃은 미셸이 소리를 지르다가도 갑자기 진정하면서 사과하는 이상한 모습을 보였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다른 이웃은 미셸이 유독 돈 이야기를 자주 꺼냈다고 말했는데 부모님은 돈이 많은데 우리는 너무 가난하게 산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이웃들이 보기에 미셸과 조셉의 관계는 확실히 미셸이 주도권을 잡고 있었고 조셉은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따르는 모습이었죠. 질문을 받아도 미셸이 대신 대답해주곤 했습니다. 미셸은 스스로를 가족의 문제아라고 불렀고 다른 사람들과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녀는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다고 주장했는데 아버지가 자신을 때렸고 어머니는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죠. 하지만 주디는 달랐습니다. 주디는 저에게 자주 딸 걱정을 털어놓았거든요. 미셸이 너무 걱정돼요. 제대로 먹고는 있는지, 건강한지. 주디는 한 달에 한 번씩 음식과 생필품을 가득 들고 딸의 이동식 주택을 찾아갔습니다. 이웃들도 주디가 큰 가방을 들고 오는 모습을 자주 봤다고 증언했죠. 어느 날 미셸의 고등학교 동창 제니퍼가 방문했을 때 집 안은 텅 비어 있었고 창문마다 검은 천이 쳐져 있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해놨어? 라고 묻자 미셸과 조셉은 이웃들이 우리를 감시하고 침입하려 해요. 우리를 해치려는 거예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니퍼는 조셉이 좀 이상했다고 말했습니다. 말을 더듬었고 항상 내 영혼 가이드가 어떻게 살라고 알려줘요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미셸은 부모님 땅으로 다시 이사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지만 결국 2007년에 두 사람은 폴시티를 떠나 부모님 땅에 있는 트레일러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무료로 살기 시작했죠. 2007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오후 웨인과 주디는 가족 전체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스캇은 아내 에리카와 두 아이를 데리고 부모님 집으로 향했고 모두가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고 있었죠. 그런데 오후 4시경 이미 부모님 땅에 살고 있던 미셸과 조셉이 먼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둘 중 한 명은 리볼버를 들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권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조셉이 뒤쪽에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포장하고 있던 주디의 주의를 끄는 동안 미셸은 조용히 아버지 웨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방아쇠를 당겼죠. 미셸의 총이 제대로 발사되지 않았는지 아니면 빗나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웨인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조셉이 돌아와 웨인의 머리에 총을 쐈고 웨인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들은 총을 주디에게로 돌렸고 세 발의 총알이 주디의 몸을 관통했습니다. 미셸과 조셉은 수건과 깔개로 피를 닦으려 했지만 소용없었고 결국 두 시신을 집 뒤편 창고로 끌고 갔습니다. 약 1시간 후인 오후 5시 스캇과 에리카 그리고 5살 올리비아와 3살 네이선이 밝은 얼굴로 집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을 겁니다. 스캇과 에리카, 아이들이 거실 소파에 앉는 순간 미셸은 망설임 없이 총을 꺼내 오빠 스캇을 향해 여러 차례 발사했습니다. 스캇이 쓰러지자 그들은 에리카에게도 총을 쏘기 시작했죠. 미셸의 탄창이 다 떨어졌을 때 3발의 총알을 맞고도 살아있던 에리카는 필사적으로 무선 전화기를 잡았습니다. 오후 5시 13분 에리카는 911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에리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숨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셉이 에리카의 손에서 전화기를 빼앗아 배터리를 뽑아내고 벽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911 신고는 그렇게 끊겼고 조셉은 에리카의 머리에 총을 쐈습니다. 에리카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조셉은 아이들에게로 향했습니다. 먼저 5살 올리비아를 쐈고 그 순간 3살 배기 네이선이 바닥에 떨어진 배터리를 주워들었습니다. 아마도 네이선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어른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거요. 작은 손으로 배터리를 내밀며 네이선이 조셉을 올려다 봤을 때 조셉은 아무런 감정 없이 총구를 네이선에게 겨눴습니다. 네이선은 엄마의 가슴을 붙잡은 채 쓰러졌습니다. 에리카의 911 신고 이후 경찰이 오후 5시 45분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진입로 끝에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미셸은 경찰이 올 것을 예상하고 미리 자물쇠를 채워뒀던 거죠. 디스패처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문이 잠겨 있음. 접근 불가. 경찰은 더 이상 시도하지 않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만약 그때 경찰이 문을 넘어 들어갔다면 적어도 아이들은 살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의 만약은 없죠. 이틀 후인 12월 26일 주디가 출근하지 않았고 저는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정문이 잠겨 있었지만 저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문을 돌아서 들어갔고 현관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죠. 문을 열어보니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주디는 항상 문을 잠그는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주디? 나 린다야! 주디! 저는 안으로 들어가며 외쳤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고 아래를 내려다본 순간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바닥에 남자가 쓰러져 있었고 그의 머리에는 저는 재빨리 911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911입니다. 살인이 있었어요. 3명이 죽어 있어요. 아기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제 가장 친한 친구예요. 경찰이 오전 9시 30분에 도착했고 집 안에서 스캇, 에리카 그리고 두 아이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3살 네이선은 여전히 엄마 품에 안겨 있었고 5살 올리비아는 엄마 몸 아래 있었습니다. 4명 모두 머리에 총을 맞았죠. 집 뒤편 창고에서는 주디와 웨인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6명 전체가 죽어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 오전 11시 미셸과 조셉이 집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너무나 이상했죠. 노란 경찰 테이프가 쳐져 있고 수십 대의 경찰차가 있고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도처에 있는데도 미셸과 조셉은 단 한 번도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괜찮은지도 묻지 않았죠. 형사들은 즉시 이들을 분리해서 신문했습니다. 처음에 미셸과 조셉은 12월 24일에 라스베이거스로 결혼하러 갔다가 길을 잃어서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님께 결혼 소식을 알렸고 부모님이 기뻐했다고 했죠. 하지만 이야기에 구멍이 너무 많았고 결국 두 사람 모두 무너졌습니다.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미셸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나는 괴물이야. 헌법상 권리를 포기한 후 미셸과 조셉은 6명을 모두 죽였다고 자백했습니다. 미셸은 심지어 총을 버린 장소까지 형사들을 안내했죠. 신문에서 미셸은 형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빠한테 화가 났어요. 오빠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정말 가까웠는데 오빠가 저한테 돈을 빚졌거든요. 여러 번 빌려줬는데 마지막이 몇 년 전이었어요. 총 4만 달 정도요. 미셸은 부모님에게도 화가 났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오빠와의 갈등에서 저를 지지해주지 않았어요. 저는 무시당했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죠. 게다가 부모님이 트레일러 월세를 내라고 압박했어요. 왜 온 가족을 죽였나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다들 저를 밟고 지나가는 게 지쳤어요. 12월 24일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모두를 죽일 생각이었어요. 에리카와 아이들은요? 왜 죽였나요? 아이들이 그 기억을 안고 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목격자를 남기고 싶지 않았고요. 조셉은 자신이 아이들을 죽인 이유가 미셸이 시켰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셸 자신은 할 수 없어서 자신에게 시켰다고요. 아이들이 부모의 죽음을 보고 자라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라고 두 사람은 덧붙였습니다. 나중에 교도소 인터뷰에서 미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어요. 그들에게 멈추라고 말했어요. 안 그러면 제가 폭발할 거라고요. 그들은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저를 너무 심하게 몰아붙였어요. 얼마나 오래 계획했나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이 주요, 미셸이 대답했습니다. 12월 28일 킹카운티 검찰청은 미셸과 조셉을 총기를 사용한 1급 가중살인 6건으로 기소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백했지만 재판 과정은 수년간 이어졌고 납세자들에게 수백만 달러의 비용을 안겼습니다. 2008년 10월 검사는 두 사람에게 사형을 구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3세대에 걸친 가족 살해, 특히 두 어린 아이들의 살해를 고려할 때 사형을 고려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판사가 이를 기각했고 주지사도 자신의 재임 중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죠. 이 무렵 미셸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사형당해야 합니다.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어요. 종신형은 저에게 충분한 처벌이 아닙니다. 가장 엄격한 처벌을 원합니다. 하지만 2013년에 대법원이 사형 판결을 다시 검토하라고 명령하자 미셸은 태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제 검사가 사형을 구형하기로 했으니 저와 제 변호팀은 제 목숨을 구하기 위해 싸울 겁니다.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거의 7년 반이 지난 2015년 2월 조셉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변호인 측은 조셉이 미셸에게 강요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심원들은 미셸의 녹음된 인터뷰를 들었는데 미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를 밀어붙였어요. 우리 둘 다 기분이 나빴지만 저는 벗어났어야 했어요. 100% 털트 제 책임입니다. 조셉은 미셸이 자신을 공격견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고 배심원들에게 그녀가 모든 각도에서 자신을 설득했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왜 그냥 떠나지 않았나요? 라고 묻자 조셉은 그럴 수 없었어요 라고 대답했죠. 조셉의 고모는 조카의 혼란스러운 어린 시절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조셉의 어머니는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불안정했어요. 조셉을 때리고 언어적으로 학대했으며 자신의 부모에게서 돈을 받아내기 위해 조셉을 이용했죠. 조셉은 증언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을 죽인 이유는 이미 타락했거나 타락할 거였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해방시키는 게 유일하게 괜찮은 일이었어요. 적어도 그들은 고통받지 않았어요. 2015년 3월 25일 배심 원달은 6건 모두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고 공판에서 조셉은 심하게 약물에 취한 것처럼 보였고 몇 번이나 무너질 뻔했습니다. 앤더슨 가족을 죽인 것에 대해 얼마나 자주 생각하나요? 항상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검사는 배심 원단에게 사형을 촉구했습니다. 조셉 맥켈로이가 한 짓은 역사를 파괴했습니다. 미래가 어땠을지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배심 원단이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리지 못했고 8대4로 사형에 찬성했기 때문에 조셉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살인사건 발생 8년 후인 2016년 1월 미셸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는 조셉의 배심 원단이 사형에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셸에 대한 사형 구형을 철회했습니다. 조셉 맥켈로이와 동등하게 유죄인 미셸 앤더슨에게 동등한 처벌을 적용해야 합니다. 재판 중에 미셸은 때때로 울었지만 법정에서 진술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변호사는 미셸이 매우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살인의 동기는 순수한 탐욕이었습니다. 미셸은 형사와의 인터뷰에서 돈을 35번 이상 언급했다고 합니다. 배심원들은 미셸의 녹음을 들었는데 미셸은 자신과 모순되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엄마, 오빠, 아빠가 죽기를 원했어요. 그들이 저를 학대했거든요. 저는 이 개자식들 때문에 인생을 낭비했어요. 하지만 미셸이 가족에게 학대당했다는 어떤 증거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웨인, 주디, 스캇을 따뜻한 사람들로 기억했고 에리카와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죠. 재판 중에 미셸이 에리카를 미워했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에리카가 자신을 오빠의 삶에서 밀어냈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죠. 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리카는 미셸이 진정으로 미워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리카가 미셸을 오빠의 삶에서 대체했으니까요. 미셸의 변호사들은 단 한 명의 증인도 세우지 않았는데 미셸이 수년간 협조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희생자 가족들은 증언대에 올라 미셸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에리카의 어머니 펜이 말했습니다. 네가 에리카를 쐈을 때 그녀는 911에 전화했어.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아기들을 구하기 위해서였지. 네가 그 아이들도 죽일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 미셸, 나는 네가 크고 강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너는 겁쟁이야. 미셸의 언니 메리가 말했습니다. 너는 감옥에서 네가 저지른 일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많을 거야. 한 가지만 알아줘. 그들은 너를 사랑했어. 판사는 끔찍한 증언을 들은 가족들, 친구들, 최초 대응자들, 증인들, 배심원들을 치하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악몽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재판이 끝나기
그날 무렵 미셸은 판사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신의 변호사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개인 변호사를 찾기 위해 교도소를 떠나고 싶다고 말했죠. 하지만 허가받지 못했고 미셸은 판사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2016년 3월 4일 미셸은 1급 가중살인 6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4월 21일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8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러 가족들은 마침내 어느 정도의 정의를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미셸의 진짜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을 겁니다. 분노였을까요? 질투였을까요? 돈이었을까요? 아니면 모든 것이 뒤섞인 걸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미셸과 조셉이 정말로 사악한 사람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미셸이 돈에 집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돈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살인 후 조셉의 어머니는 아들로부터 5년간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는데 마지막으로 통화했을 때 조셉이 신용을 망쳤다며 화를 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조셉은 이 이야기를 미셸에게 했고 미셸도 화를 냈죠. 이 나쁜 신용 때문에 아파트를 빌릴 수 없다고 말하면서요. 그 후 조셉은 다시는 어머니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돈에 대한 집착, 에리카에 대한 질투, 부모에 대한 분노가 뒤섞여 미셸을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미셸은 스캇과 에리카의 행복한 가족을 보는 것을 견딜 수 없었을지도 모르죠. 조셉의 경우는 더 이상합니다. 그는 뚜렷한 동기도 없이 그냥 여자친구가 원하는 대로 따라갔고 앤더슨 가족 3세대의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이 사건은 정말 가슴 아픕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해야 할 크리스마스에 가족이 모여 축하해야 할 그날에 6명이 살해됐으니까요. 적어도 우리는 이 두 괴물이 다시는 햇빛을 보지 못할 거라는 걸 압니다. 조셉은 워싱턴 주립교도소에, 미셸은 워싱턴 여성교정센터에 수감되어 있고 절대로 석방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 끔찍한 범죄로 고통받은 모든 사람들, 특히 하루 만에 온 가족을 잃은 메리를 생각합니다. 부모님, 오빠, 올케, 조카와 조카딸 모두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친구 주디를 떠올립니다. 항상 따뜻한 미소를 짓던 주디, 이웃을 챙기던 주디, 딸을 걱정하며 음식을 싸들고 찾아가던 주디를요. 크리스마스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날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앤더슨 가족에게 그날은 마지막 날이 되었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으니까요. 주디, 웨인, 스캇, 에리카, 올리비아, 네이선의 명복을 빕니다. 그들이 평화롭게 쉬기를,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꼭 안아주세요. 내일은 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